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남편과는 꽤 평온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지병으로 1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은 저의 유일한 혈육이라곤 3살 터울의 여동생 김효정 뿐이었죠. 하지만 혈육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동생은 제 인생의 혹이자 우리 집안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는 꼭 여동생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동생과는 사이가 좋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성격이며 모든 게 다 너무 달랐고 어릴 때부터 사이도 정말 안 좋았습니다.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도 너무 많고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괴로웠죠. 집안에 사고치는 가족 하나 있으면 온 가족들이 다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죠. 가족이라서 내치고 모른 채는 못하는데 다 같이 너무 힘들어지는. 저의 동생 김효정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소위 말하는 날라리였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가출을 밥 먹듯 하는 바람에 부모님은 경찰서와 학교를 수시로 불려다니기도 했죠. 그게 단순한 방황이라는 생각도 안 드는 게 아무리 제 동생이라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냥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못돼 처먹고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인데다 너무 야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예전에는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을 이해하려고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동생을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나름 노력도 많이 하고 자책도 많이 했죠. 하지만 오히려 커갈수록 내 동생이란 인간은 정말 못됐고 남을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동생에게 학을 떼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소개팅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자기한테 좀 비싸지만 예쁜 코트 하나가 있다고 그걸 빌려준다더라고요. 입고 나가라고요. 저는 저희 집 형편이 막 좋지는 않아서 옷도 맨날 후줄근하게 입고 다녔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소개팅이니 예쁘게 입고 다니라고 빌려준 거죠. 저는 너무 고맙다고 잘 입고 드라이해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코트를 빌려줬으니 당연히 세탁소에 맡겨서 깨끗이 세탁 후 돌려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맘때 고등학생이던 여동생이 제가 자는 사이 그 옷을 몰래 훔쳐 입고 가출을 해버렸거든요. 툭하면 하던 가출이긴 한데 나갈 거면 그냥 나가지 제 친구한테 빌린 옷까지 몰래 훔쳐서 입고 나간 거예요. 빌린 옷이라는 것도 잘 알면서요. 제가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친구는 이제 옷 돌려달라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동생이 가출하면서 입고 나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를 어쩌나 싶어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동생한테 욕도 해보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도 했는데 다 씹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주일 뒤 다시 기어 들어왔는데 코트는 흙탕물 범벅에 담배방으로 구멍까지 나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허구한 날 처하는 가출, 나갈 거면 그냥 나가지 왜 내 옷은 훔쳐서 입고 나가냐. 그거 내 친구 옷인데 어쩔 거냐. 그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느냐 난리쳤더니 동생이란 게 적반하장으로 쌍욕을 퍼붓더니 돌연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저도 그때 악에 받쳐서 여동생 머리채 잡으며 한바탕 싸웠는데 제가 더 힘이 셌기 때문에 동생은 꼼짝도 못하고 저한테 맞았죠. 그런데요. 저한테 머리채 뜯긴 동생이 분했는지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저는 그때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놀라서 얼어붙어 버렸죠. 여동생은 저한테 욕을 하며 죽여버린다고 네가 언니면 다냐고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깨달았죠. 아, 얘는 진짜 괴물이구나. 진짜 나 죽일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엄마 아빠가 와서 그 일은 일단락됐는데 만약 부모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모골이 송연합니다.
그 옷은 제가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똑같은 옷을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친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하면서요. 친구가 네 여동생은 왜 그러냐고 그런 여동생은 처음 본다고 하는데 정말 미안하면서도 부끄럽고 참 복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이후로 원래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더더욱 안 좋아져서 한 집에 살아도 거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보통 그렇게 엇나가는 애들은 부모님이 별로인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정말 다정다감하시고 저와 동생에게도 잘해주셨어요. 없는 형편에도 저와 동생에게 최선을 다해주려고 하신 분들이죠. 동생이 공부를 못하든 사고를 치든 어쨌든 동생을 잘 타이르고 사랑해주려고 노력하셨고 응원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오냐오냐 키운 것도 아니에요. 엄하실 땐 몹시 엄하셔서 잘못한 일에는 크게 꾸중도 하셨고 혼도 내셨죠.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개차반인 자식이 나오기도 하나 봅니다. 저는 늘 고생하며 사시는 부모님이 안타까웠는데 오히려 동생은 그런 부모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불쌍한 척하면서 돈 타내고 부모님 원망하고 왜 돈 없으면서 나를 낳았느냐 상처 주고 한 뱃속에서 나온 동생인데도 진짜 하는 행동 보면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개념이 없는데 성인이 됐다고 정신 차릴 리가 만무했습니다. 클럽을 주구장창 다니더니 또 갑자기 나이 많은 남자랑 동거를 한다고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차라리 집에 안 오는 게 속 편했습니다. 집에 오면 부모님 들들 볶아대며 돈 달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랑 몇 개월 살다가 헤어졌는지 집에 들어왔는데 새삼 살겠다며 부모님한테 미용학원을 끊어달라더군요. 그렇게 몇백 학원비를 받아갔는데 실습 한번 나가더니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며 때려쳤어요. 그 요리학원을 또 다니겠다고 없는 형편인데도 부모님한테 몇백 돈을 또 뜯어갔는데 끈기도 없는지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때려치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학원을 등록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론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며 매달 돈을 또 뜯어갔습니다. 공부한답시고 원룸 전셋집을 차지하고 앉았는데 말이 좋아 공시생이지 사실상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0년째 백수로 사는 겁니다. 공부는커녕 매일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 제가 모를 리 없었죠. 한 번은 저한테도 돈 없다고 쌀 돈도 없다고 징징거려서 돈을 좀 보내줬는데 그 돈으로 지 친구랑 일본 여행 갔더군요. 진짜 질렸죠. 저는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싫어서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남남처럼 살았고 명절 같은 때나 가끔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병원비랑 빚에 장례비 처리하느라 부모님이 살던 작은 빌라를 팔아서 그 빚 갚는 데 정리했습니다. 남은 유산도 없었죠. 그나마 몇천 남은 건 동생이랑 저랑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 했어요. 나이가 33이고 우애 좋은 자매 사이도 아니었고 저도 여동생이 지긋지긋했거든요. 여동생은 계속 불쌍한 척하면서 저한테 손을 벌리려 했고 저는 나가서 알바라도 해라. 이제 네 나이면 네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욕 가득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진짜 동생이 어쩌고 살든 인연 끊고 살고 싶었는데 황당하게도 언제부턴가 제 남편이 뜬금없이 제 여동생을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그래도 처제인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어떡해. 내가 조금씩 도와줄게. 저는 너무 황당했죠. 왜냐면 남편은 원래 제 여동생을 굉장히 한심하게 봤습니다. 저조차도 제 여동생이 한심했기에 남편이 보기엔 더더욱 그랬겠다고 생각해서 이해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 의아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걔는 돈을 안 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려도 남편은 몰래 여동생에게 돈을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래도 가족이고 제 여동생이니 챙겨야 된답니다.
남편의 달라진 태도가 뭔가 찜찜했지만 그래도 제 핏줄이라고 챙겨주는 건가 싶어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식탁 위에 놓린 남편의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놀랍게도 제 여동생이더라고요. 제 여동생이랑 남편이랑 개인적인 연락을 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형부, 이번 달 돈 왜 안 들어왔어요? 빨리 보내세요. 카드값 나가야 되는데. 무슨 맡긴 돈 달라고 하는데 눈이 뒤집혔죠. 이게 진짜... 저는 바로 제 폰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야, 김효정, 너 미쳤니? 형부가 네 물주야? 나이가 30이 넘어서 언제까지 빌부터 살 거야?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거냐고. 그런데 동생은 코웃음을 치며 기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야? 내가 형부한테 돈 달라고 했지 언니한테 달라고 했어? 형부 돈이 내 돈이야. 어디서 돈을 달라 말아야. 지랄한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뭐라고? 언니,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언니 가정이 잘 돌아가고 있지? 그거 다 내 덕분이거든? 뭔 개소리야. 아, 시끄럽고 형부나 바꿔. 웃기지 마. 아, 바꾸라고 이년아. 뭐라고? 그런데 남편이 놀라서 제 폰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며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뭔가 쩔쩔매는 게 보이더라고요. 황당했죠. 그리고 동생 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정이 지켜진다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치더군요. 제가 모르는 남편과 여동생과의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았죠. 저는 그날 밤 남편 핸드폰 잠금을 풀고 카톡 대화 내용을 뒤졌습니다. 그렇게 읽게 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부, 나 이번에 가방 살 건데 100만 원만 더 보태줘요. 이번 달은 나도 진짜 돈이 없어. 아, 카드값도 겨우 막았어. 좀 봐주라. 그래요? 그럼 언니한테 다 불게요. 사진도 있는데. 아니면 지유 씨한테 받을까요? 알았어. 보낼게. 언니한텐 비밀로 해줘. 그 사람한테도 연락하면 안 돼? 바로 보내세요. 핸드폰을 쥐고 있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여동생을 위해서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동생한테 협박을 당하고 돈을 뜯기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은 무언가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꼼짝없이 당하며 매달 돈을 보냈던 거겠죠. 그리고 그 대화 속에 등장한 낯선 이름, 지유.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떠오르는 겁니다. 남편이 저랑 연애하기 전 만났던 전 여자친구 이름이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 시절에 우연히 전 여자친구와의 편지를 발견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설마 남편이? 저는 남편의 폰을 속속들이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었죠. 남편과 그 이주유라는 여자가 1년 전부터 다시 만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걸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게 내 친동생이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그 길로 여동생이 사는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니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생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일어나, 이 미친년아! 저는 자고 있던 동생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먹으로 발로 정신없이 때렸어요. 갑자기 자다가 저한테 쳐맞은 동생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왜 이러냐, 미쳤냐, 악을 지르며 저한테 덤벼들려 했지만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기도 했고 눈이 돌아간 저를 당해낼 순 없었을 겁니다. 저는 진짜 짐승처럼 달려들어 동생을 복날 개패듯이 팼거든요. 진짜 그때 제 생각은 얘 죽이고 나도 죽자 그 정도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분노와 살기가 엄청났죠. 저한테 진짜 개쳐맞은 동생은 빌더라고요. 살려줘! 살려달라고! 동생 얼굴에선 코피가 터졌는데도 저는 진짜 계속 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동생 핸드폰을 빼서 갤러리를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처맞은 동생은 쭈뼛거렸고 저는 등짝을 후려치면서 당장 폰 잠금 해제하라고 했죠. 그렇게 본 사진첩에는 정말 가관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텔방 침대 구석에 제 남편은 팬티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있고 상간녀 이지우는 겁에 질려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바른 대로 불어. 동생은 아이씨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또다시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려고 들었더니 그제야 질곱하며 빌면서 그러는 겁니다. 얘기할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만 때려. 그러면서 동생이 들려준 이야기는 기가 막혔죠. 동생은 지랑 맨날 어울려 다니는 그 질환 좋은 친구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려 했답니다. 그래서 술을 사들고 가는데 같은 모텔에서 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히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걸 우연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아, 형부가 바람을 피는구나. 바로 알겠더래요. 그래서 동생은 친구들과 작당하고 배달 기사인 척 남편이 들어간 객실에 벨을 눌렀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자마자 여동생과 친구들은 우르르 쳐들어가 현장을 덮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 상간녀 연락처까지 알아낸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이 돈을 안 주면 상간녀한테 뜯어낼 요량이었겠죠. 그러고 보니 제 동생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언니 가정을 지켜주는 거네 어쩌네 했던 개소리요. 기가 막혔죠. 저한테 맞고 씩씩거리며 앉아있는 동생을 보는데 화도 안 나고 그냥 참담한 겁니다. 그래도 피 섞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런 인간이 언니의 불행을 지 돈벌이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전에도 동생한테 신물이 날 정도로 질렸지만 그날의 감정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얘랑 자매고 뭐고 진짜 인연 끊어야겠다. 죽어도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싶다. 진짜 사람이 징그럽고 혐오스럽다.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진들을 제 폰으로 모조리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앞에 핸드폰을 떨궜어요. 너랑 나는 이제 끝이야. 부모님 핑계대며 기생충처럼 구는 짓도 오늘로 끝이야. 나는 네가 아무리 믿고 싫어도 그래도 동생이라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는 아니었나 보다. 내 불행이 너한테는 돈벌이 수단이었나 보지? 진심으로 말하는데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죽었다고 해도 다시는 그 면상 보기 싫어. 나한테 연락이라도 하거나 찾아오는 날엔 정말 너 죽고 나 죽는 줄 알아. 너랑 나랑의 인연은 이제 끝이야. 저는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동생한테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회사에 연차를 쓰고 멍하게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면전에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액정에 뜬 적나라한 모텔 사진을 본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더군요.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기껏 한다는 말이 처제가 보낸 거야? 그러는 겁니다. 참나, 진짜 네 꼴도 우습다. 너 모텔 가다가 걔한테 딱 걸렸다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술만 깨문 채 바닥만 보더라고요. 수치스러운 얼굴이었죠. 그 여자 네 전 여친이지? 이름 기억나. 그냥 그 여자랑 결혼해서 살지. 나랑은 뭐하러 결혼했냐? 그러자 남편도 그러더군요. 그러게 말이야. 네 여동생 그렇게까지 미친년인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까진 안 하는 건데. 이제 와서 말인데 형부한테 협박이나 하고 그게 사람이냐? 네 여동생은 제정신도 아니고 진짜 갱생 불가야. 맞아. 걔 갱생 불가야. 이제 걔가 어쩌고 살든 죽든 말든 내 알 바도 아니야. 나 걔랑 인연 끊고 왔어. 그리고 당신하고도 인연 끊으려고. 제 말에 남편이 입만 달싹이더라고요. 이혼해 줄 테니까 미친 여동생이는 나랑은 끝내자. 대신 너랑 그 여자한테 상간소송은 걸 거야.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을 거고. 내가 미안해. 그 여자랑은 진짜 끝났어.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아니야. 그러지 마.
첫사랑이라서 아주 절절한가 본데. 그래서 나 속이고 모텔 드나들다가 내 동생한테 걸려서 그 개망신 당한 거 아니야. 그 여자랑 계속 살아. 나 너하고도 인연 끝낼 참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좀 눈 감아주면 안 돼? 나 여태까지 네 여동생한테 협박당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누가 보면 억울하게 협박당한 줄 알겠네. 그런 짓 하고 다니니까 협박도 당하는 거야. 그리고 나 위하는 척 내 동생 챙기는 척 하더니 꼴값이다. 진짜. 그냥 협박당해서 돈 뜯긴 거 아니야. 그래, 네 여동생 진짜 생각만 해도 죽여버리고 싶어.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내 할 바 아니야. 걔랑 알아서 해결해. 나는 너랑도 끝낼 거니까. 수정아. 제가 단호한 태도로 나오자 남편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얘기할게. 걔 내 전 여친 맞아. 우연히 만났다가 그렇게 됐어. 나도 진짜 후회해. 걔도 후회해. 네 여동생이 걔한테도 협박했대. 걔도 치를 떨었고 우리 다시는 연락 안 해. 그럼 안 걸렸으면 계속 연락했겠네. 그게 아니라. 이런 말 다 소용없어. 나는 다 정리했어. 내 동생, 아니 김효정한테 협박당해서 억울하면 그건 김효정하고 알아서 해결해. 저는 그렇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마음이 다 정리가 되어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나마도 동생이 그 여자 연락처를 알고 있었기에 상간녀 소송의 진행은 아주 쉬웠어요. 평생 저한테 스트레스만 주던 동생이 처음으로 도움이라면 도움을 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났던 그 상간녀 이지우도 멀쩡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더군요. 제가 보낸 소장을 그 여자의 남편도 본 모양이었죠. 이지우가 울면서 자기도 이혼하게 생겼다고 악을 쓰더라고요. 제 여동생한테 그동안 협박당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동생 고소 안 할 테니 소송 취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였죠. 저는 걔 더 이상 내 여동생 아니니 알아서들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걔가 협박죄로 콩밥을 먹든 뭐라든 나는 더 이상 모르는 일이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제 여동생 김효정을 상대로 공동 공갈 및 협박죄로 결국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들도 이혼당하게 생겼으니 그동안 협박하며 돈 뜯어낸 제 동생도 가만둘 수 없었겠죠. 그렇게 동생은 고소당했고 구속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돈줄이 끊긴 것도 모자라 감옥에 갈 처지까지 놓인 동생이 저한테 울며 불며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도와달라고 합의금이라도 마련해 달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라며 엄마 아빠까지 팔아먹는 겁니다. 언니 불행이나 팔아먹는 년이 어디서 낯짝 좋게 도와달라 어쩐다 해? 김효정,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린 남이라고. 네가 뿌린 씨야. 네가 거두는 거야. 너 맨날 밥 사먹을 돈도 없다고 했지. 거기 들어가서 나라에서 주는 콩밥이나 먹어. 나는 더 이상 네 언니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언니! 동생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전화를 끊고 번호를 영구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동생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 주고 그 상간녀 위자료까지 대신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뭐 다시 사는지 어쩌는지는 못 들었고 관심도 없습니다. 동생과 남편이 다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한동안은 많이 힘들었죠. 아무리 정없는 동생이라고 해도 그래도 친자매 사이인데 진짜 너무한데 싶었고 남편도 그동안 저 배신하고 뒤통수 때렸다고 생각하니 그 우라가 계속 치미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니 오히려 이렇게 나한테 필요 없는 인연을 정리하는구나 싶어서 홀가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단호히 끊어내지 못했는데 차라리 잘된 거구나 싶기도 하고요. 가족을 끊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인생과 저라는 사람을 갉아먹는 존재라면 그로 인해 제가 파괴가 되는 기분이 든다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를 위해서라면 끊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저를 더 보살피고 아껴주며 제 마음을 많이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에 접어든 종합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결혼한 지 딱 20년이 된 남편 김정수가 있었습니다. 슬아의 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죠. 제 남편은 시누이인 형님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공동 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공동사장이지 실질적인 자본과 경영권은 모두 형님에게 있고 남편은 사실상 형님 밑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처지나 다름없습니다. 형님이 별로 능력 없는 남동생을 거둬준 거죠. 남편은 시누이 덕분에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여유롭게 생활했고요. 저희 형님은 전형적인 여장부 스타일이십니다. 성격이 무척 화통하고 시원시원해서 뒤끝이 없는 분이죠. 형님은 5년 전에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지만 무너지지 않고 악착같이 사업을 일구어 지금은 경제적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같은 여자로서 저는 형님을 존경했고 형님 역시 제 직업을 존중하며 올케인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셨기에 저희들은 신우와 올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척 사이좋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던 제 결혼 생활에 크나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평소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술자리를 즐기던 남편이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실 바닥에 쓰러졌거든요. 입술이 파래지고 식은땀을 흘리는 남편의 모습은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건 간호사인 제가 곁에 있었다는 거죠.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며 구급차를 불러 골든타임 안에 남편을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스텐트 삽입 시술이 이어졌고 담당 의사는 제가 초기 대응을 잘해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건강 회복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협심증 환자는 니트로글리세린, 즉 혈관 확장제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챙겨 먹였죠. 아내로서 당연한 도리이자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살만해진 반년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묘하게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다 살아나니 건강 좀 챙겨야겠어. 이제 등산 좀 나가려고. 라며 자기 친구가 추천해준 등산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하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운동을 거의 안 해서 배가 엄청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땀 냄새가 나야 할 등산복에서 짙은 여자 향수 냄새가 배어 들어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지방에 있는 명산으로 원정 등산을 간다며 툭하면 주말 외박을 핑계대는 거예요. 제 직감은 분명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하루는 남편과 밥을 먹다가 제가 넌지시 운을 띄워보았습니다. 요즘 등산 동호회에서 눈 맞아서 바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당신은 아니지? 건강 챙기라고 보내줬더니 딴짓하는 거 아니야? 가볍게 떠본 말이었는데 남편의 반응은 지나칠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뭐? 바람?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내가 죽다 살아나서 운동 좀 하고 건강 좀 살피겠다는데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워?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는 방방 뛰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핸드폰을 테이블 위로 캉 소리나게 던지며 정 못 믿겠으면 핸드폰이고 뭐고 다 뒤져봐. 비밀번호 1245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치니 오히려 더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저는 일단 멋쩍은 얼굴로 남편을 말렸습니다. 알았어. 농담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석연치 않은 의심은 더욱 짙어만 갔죠.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 것은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등산복을 빼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도 분리수거할 쓰레기가 있어서 남편이 나가고 5분 정도 뒤에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구조상 주차장으로 가려면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데 1층 분리수거장 쪽에서 보니 남편이 정문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등산 간다면서 차를 안 가져가나? 하는 생각에 쓰레기를 버린 후 조심스럽게 남편의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자마자 상가 1층에 있는 은행 ATM 기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꽤 많은 액수의 현금을 뽑고 있었어요. 등산을 가는데 현금을 왜 저렇게 뽑지? 의아함에 상가 모퉁이에 숨어 지켜보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시 후 짙은 썬팅을 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등산을 같이 다닌다던 절친 성민 씨가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각각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한껏 멋을 낸 여자들도 한 명씩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등산을 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아니었고 2대2로 짝을 맞춰 교회로 놀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태운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유독 외모에 신경을 쓰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들떠있던 이유가 건강을 되찾아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였다는 사실에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이 감정을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2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다정다감하거나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도 거의 안 하면서 비즈니스 핑계로 매일 밤 바깥으로 돌았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는 동안 아이들의 학교 행사나 병원 진료 한번 제대로 챙긴 적 없는 무심한 아빠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부의 연을 맺었기에 제 몫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분노하게 그리고 씁쓸하게 만든 것은 제가 바로 남편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 겨우 살려내고 매일 시간에 맞춰 밥과 약을 대령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봤더니 기껏 아내가 차려준 밥 먹고 기운 차려서 한다는 짓이 친구놈과 짝을 맞춰 상간녀들과 놀러 다니는 거라뇨. 그 순간 남편을 향해 남아있던 일말의 애정과 연민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정남이가 완벽하게 떨어져 버린 거죠. 분노하여 당장 쫓아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저런 인간이 내 남편이구나 싶은 허탈감마저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기막힌 상황을 저 혼자서 속으로 삭히고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목줄을 쥐고 있는 단 한 사람인 형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사실 형님은 5년 전 심해부의 지저분한 외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아픔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바람 피우는 인간을 가장 혐오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분이셨죠. 그런 형님에게 친동생의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본 모든 정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화기 너머로는 형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죠. 올케, 그게 진짜야? 정수가 바람을 피운다고? 아니, 올케가 지 목숨 살려준 게 엊그제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당장 내일 회사에서 얘기할 테니까 올케는 일단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다음 날 형님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장실로 남편을 호출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있던 말던 남편에게 쌍욕을 퍼부으며 불호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 미친 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야. 올케 아니었으면 벌써 관짝에 들어갔을 놈이 기운 차리자마자 딴 년이랑 놀아나. 당장 그 상간녀 정리 안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당장 찢어지고 올케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너는 이혼당해도 할 말 없어. 공동 사장이라는 명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형님이 주는 월급으로 살아가는 남편은 돈줄을 쥐고 있는 친누나의 무서운 호통 앞에서 쥐죽은 듯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얄팍한 반성은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라리며 원망을 쏟아냈거든요. 야, 너는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왜 누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꼰질러? 네가 누나한테 고자질하는 바람에 나 오늘 회사에서 개망신 당했어. 어련히 알아서 놀다 들어올 텐데 그걸 못 참고 누나한테 일러 바치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기껏 목숨 살려놨더니 딴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게다가 자기 체면을 구겼다며 아내를 탓하는 그 뻔뻔한 모습을 보니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알아서 놀다 들어오겠다뇨. 저 인간은 이미 구제불능의 쓰레기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형님이 저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올케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당장 정수 자식 회사에서 쫓아내버릴까 하는 걸 참았어. 올케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만약 이혼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지. 올케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봐. 혹시 이혼할 거면 내가 앞장서서 위자료 다 받아줄 테니까. 형님의 말씀은 정말 든든하고 고마웠지만 제게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의 대학 입시였습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에 수능을 앞둔 딸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큰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장 던지고 싶은데 애 수능이 코앞이잖아요. 애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일단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덮어주세요. 제 말에 형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못난 동생 거두어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다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김정수, 너 올케가 한 번 덮어주는 거야. 한 번만 더 딴짓거리 하다 걸리면 그때는 올케가 아니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회사고 뭐고 다 끝이니까 처신 똑바로 해. 형님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으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마땅히 엎드려 사죄하고 자숙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도리어 저를 무시하며 더욱 대놓고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나에게 일러바쳤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뻔뻔하게 행동했죠. 그렇게 저도 속을 끓으며 이혼을 안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남편이 여전히 그 상간녀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는 훗날 이혼 소송에 대비해 확실한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하고 남편의 뒤를 조용히 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차 블랙박스와 옷까지 핸드폰 등을 몰래 뒤지며 증거를 모으던 중 저는 남편의 가방에서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약봉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순간 간호사인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정에 눈이 멀어 제 목숨조차 내다버리는 이 기괴하고 멍청한 짓거리에 분노를 넘어 처참한 환멸감을 느꼈던 거죠. 저는 곧바로 시누이인 정은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그 여자와 만나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남편의 가방에서 발견한 그 약봉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바람피면서 숨겨두고 먹던 그 약은 다름 아닌 발기부전 치료제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중년 남성이 부끄러운 약 정도로 생각되겠지만 의료계 종사자인 저에게 그 약봉지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 남편은 불과 1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매일 혈관을 확장해주는 협심증 약인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고 있는 중증 심혈관계 환자였으니까요. 형님, 협심증 약 먹는 환자가 저 약 먹으면 심장마비로 길바닥에서 즉사할 수도 있어요. 저 인간은 지금 상간녀랑의 잔짜리 때문에 지 목숨 걸고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설명을 들은 형님은 너무 기가 막혀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뭐? 얘가 진짜 돌았구나. 명주를 재촉하려고 환장을 했어. 저는 형님에게 이번 주 토요일 남편이 일 핑계를 대고 상간녀와 외곽의 한 펜션으로 1박 2일 놀러 간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미 펜션 예약 내역과 호실까지 파악해둔 상태였거든요. 형님, 저 내일 모레 토요일에 그 펜션 현장 덮치러 갈 겁니다. 확실하게 밟아놓고 증거 잡아서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형님은 참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올케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쩔 수 없지. 대신 나도 같이 가. 그 짐승만도 못한 놈 올케 혼자 상대하게 못 둬. 나랑 같이 가. 저는 든든한 형님의 말씀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토요일 아침 남편이 먼저 거래처 워크숍을 간다는 뻔한 거짓말을 남기고 차를 몰고 나갔고 얼마 뒤 저와 함께 펜션을 덮치기로 한 형님이 제 집 앞으로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타려던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형님의 차 뒷좌석에는 뜻밖에도 팔순이 다 되어 가시는 저희 시아버지께서 굳은 얼굴로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여기 어쩐 일이세요? 형님은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제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서 완벽하게 개망신 좀 당해보라고. 걔는 그래야 정신 차려. 시아버지까지 대동하여 아들의 불륜 현장을 덮치러 가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고 펜션으로 향하는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시아버지와 형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푹푹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다들 참담하고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죠. 마침내 남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외곽의 펜션 앞에 도착했습니다. 형님은 차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며 주먹을 꽉 쥐었고 시아버지 역시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남편이 예약한 1층 객실라 마침 바비큐 준비를 하려는지 테라스로 이어지는 유리문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형님이 거침없이 그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이닥쳤죠. 안에는 편안한 옷차림의 남편과 지난번 상가 앞에서 목격했던 그 화려한 옷차림의 상간녀가 서로 딱 붙어 앉아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누나, 아버지, 여긴 어떻게... 형님은 대답 대신 그대로 돌진하여 남편의 등짝을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올케가 조카들 생각해서 한 번 기회를 줬는데 그걸 기어이 걷어차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네가 사람 새끼야? 남편이 형님에게 얻어맞으며 비명을 지르는 사이 사태를 파악한 상간녀가 가방을 챙겨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형님이 그 꼴을 가만둘 리 없었죠. 이 년이 어딜 도망가? 형님은 득달같이 달려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콱 움켜쥐었습니다. 아악하는 비명과 함께 상간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형님은 그 여자를 거실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와 강제로 무릎을 꿇려 앉혔습니다.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시던 시아버지는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이 몹쓸 놈아 하시며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셨습니다. 제가 황급히 아버님을 부축해 의자에 앉혀드렸죠. 그런데도 그 와중에 남편 김정수의 입에서는 참으로 찌질하고 기가 막힌 원망이 튀어나왔습니다. 반성은커녕 저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더군요. 야, 이지.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굳이 아버지까지 모시고 와서 이렇게 깽판을 쳐야 속이 시원해? 아버지가 충격받고 쓰러지시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 순간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펜션 안을 울렸습니다. 형님이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야. 너 올케 아니었으면 벌써 무덤 속에 누워있을 시체야. 정신 차려. 아, 그때 얘기 좀 그만해. 결국 내가 살 운명이었던 거지. 놀고 있네. 너 전현이랑 놀아난다고 발기부전 치료제 먹는다며?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그것도 희진이가 말했어?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더라, 이 바보 같은 놈아. 가만 지켜보던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 받고 협심증 약 먹고 있잖아. 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협심증 약이랑 같이 먹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 못 들었니?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심장마비로 즉사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 여자랑 자겠다고 목숨까지 걸어가며 이 약을 처먹어. 이제 알겠니? 너는 욕정에 미쳐서 자살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제 폭로에 시아버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돼지려고 환장을 했구나. 너 왜 그러고 살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뻐끈거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숨 살려놨다니 기껏 한다는 짓이 이렇게 바람 피우는 거라면 나도 더 이상 당신 같은 인간이랑 안 살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똑똑히 들어. 상간소송 걸어서 바닥까지 털어줄 테니까 얌전히 기다려. 그리고 형님 역시 남편에게 최종 통보를 내렸습니다. 야, 김정수. 너 오늘부로 회사에서 해고야. 앞으로 회사에 얼씬도 하지 마. 너는 너한테 준 기회를 걷어찬 거야. 돈줄이 끊긴다는 말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은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누나, 왜 이래? 우리 가족이잖아. 희진이가 아니라 내가 누나 동생이라고. 친동생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형님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족 같은 소리 하네. 네 매형놈이 바람 피웠을 때 내가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속 끓였는지 너 잘 알잖아. 그런 놈이 어떻게 똑같은 짓거리를 해. 그것도 네 목숨 살려준 올케한테 2번이나. 넌 사람 새끼가 아니야. 내 동생이라고도 하지 마. 형님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매몰차게 펜션을 빠져나왔고 저 역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등 뒤로 남편의 찌질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했고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완벽하게 있었으므로 소송은 제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정말 남편을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동안 형님 믿고 모아둔 재산도 변변치 않았던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떼어주고 나니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죠. 가족들에게마저 철저하게 외면당한 남편은 그토록 좋아하던 상간녀에게도 당연히 버림받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지금 좁은 원룸에서 혼자 찌그러져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와 남편의 법적인 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가 식구들과의 연도 끊어지는 것이 맞지만 저는 아직도 시누이였던 형님과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라는 징검다리는 사라졌지만 종종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합니다. 저희 딸이 수능을 무사히 마치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 형님은 제게 큰 돈을 송금해 주시기도 했고요. 올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정수 때문에 조카들한테도 미안하고 올케한테도 평생 빚진 기분이야. 이거 선영이 대학 등록금에 꼭 보탰어.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2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처박은 그 인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씁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든든하게 제 편에 서서 칼을 휘둘러준 형님을 얻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따지고 핏줄이라는 이유로 감싸는 일 없이 제 편이 되어주신 형님께 저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는 아들, 딸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의 기막힌 이혼과 복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40대 후반 최정숙입니다. 제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2년 넘게 서류에만 존재하고 부부 생활은 같이 하지 않은 이름뿐인 남편이죠.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기나긴 12년 동안 저는 남편 없이 사는 삶에 완전히 적응해버렸습니다. 서류상 부부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당연히 마음 한편으론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연을 이제는 끝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지낼까 고민하던 차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아버님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던 그 무렵 제 휴대폰으론 고등학교 동창 희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희연이는 고등학교 때 잠깐 친했다가 지금은 거의 연락을 안 하는 사이인데 거의 20년 만에 동창 모임에 다시 나와서 마주쳤던 친구였어요.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뜬금없었고 황당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연이는 저더러 아주 기막힌 말을 하더군요. 저더러 아직도 남편이랑 이혼 안 했냐고, 왜 안 하냐고 따지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평소에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아니고 전화에서는 이혼했니 어쩌니 따진다는 게 주제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뭔 소리냐고 하니 희연이는 기절 초풍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키우는 아들의 아빠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그동안 내 동창인 희연이랑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 너무 충격이 컸는데 놀랍게도 그 뒤에는 더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기막힌 이야기를 하려면 제 20살 꽃다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1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였더라고요. 그때 저는 교회 오빠였던 조용찬이랑 교제를 했었는데 저보다는 6살이 많았습니다.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거지만 제 주변에서는 오히려 저보고 시집 잘 가는 거라고 다들 그랬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저희 지역에서 남편의 집안은 유명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지역에서 유명한 현금 부자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죠. 역 근처에 큼지막한 상가 건물도 갖고 계셨고 저 집은 은행 갈 필요도 없이 집에 현금을 쌓아두고 산다는 소문도 많았습니다. 제 남편 조용찬은 그 집안의 귀한 외아들이었죠. 집에 돈도 많겠다, 아버지 일 도우며 살면 제일 좋았겠지만 제 남편은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유명한 사진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유학생활도 했었고 사진도 외국에서 배웠다더군요.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유명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배우고 그랬대요. 하나뿐인 외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보니 시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상가 하나에 스튜디오까지 그럴싸하게 만들어주셨죠. 이제 막 사진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크고 화려한 스튜디오였지만요. 시아버님은 어떻게든 아들 경력을 만들어주려고 인맥까지 총동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상도 여러 받게 했지만 솔직히 말해 시부모님의 노력과 그 많은 투자에 비해 남편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만큼의 재능이나 열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저 아버지 돈으로 비싼 취미 생활을 하는 철부지였던 거죠. 남편이 그나마 있는 경력도 시아버지가 만들어준 게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지금에서야 남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콩깍지가 씌인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멋진 오빠라고 생각했고 남편의 사진과 작품 활동도 좋아했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그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모두 팔자 폈다, 시집하내는 기가 막히게 잘 갔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곧 아이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예술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했고 돈을 잘 벌어오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부유한 시부모님 덕분에 돈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었죠. 시아버지의 재산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12년까지는 그랬습니다. 부자는 3대를 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저희 시댁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것이 폭풍처럼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사실 그 모든 것의 원흉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진작가 하면서 스튜디오 운영하면 되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누가 옆에서 부추겼는지 어설프게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다 도와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온실 속 화초처럼 오냐오냐 컸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잘 될 턱이 있나요? 그저 주변에서 부추기니까 사기꾼들이 가득하니까 그런 허황된 말에 넘어가 이것저것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다가 수억 대의 돈을 날린 겁니다. 시아버님이 뒷수습을 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정타는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육전 냉면 식당에서 터졌습니다. 식당에 단체 손님 수십 명이 왔는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났거든요. 밤새도록 동네에 119 구급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식당 전화기에는 불이 났습니다. 아버님네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그 손님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 실려갔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중 한 분은 원래 신장이 좋지 않으셨는지 급성 심부전으로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던 거죠. 이 일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뉴스에까지 나오고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보건소에서 사람들이 와서 매장 검사를 했고 결국 주방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서 식중독의 원인을 찾게 되었죠. 그 일로 당연히 식당은 영업 정지를 하게 되었고 사람 잡는 식당이었다는 소문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식당은 영업 정지가 되었다가 결국 문을 닫았고 어마어마한 합의금과 병원비, 끝없는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평생을 사장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던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죄인이 되었던 거죠. 저희 남편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더불어 식당 사건이 맞물리자 그 많던 재산도 삽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상가 건물도 넘어가고 현금도 바닥났습니다. 결국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한 채와 크게 가치는 없는 시골 땅, 그리고 남편의 스튜디오가 있는 1층짜리 건물 하나가 남았죠. 나머지 재산은 다 처분이 되었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철없이 남은 돈으로 주식을 했다가 몽땅 날린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이렇게 없느냐고.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덜컥 주식에 그 큰 돈을 투자하면 어떡하느냐고 고함을 질렀죠. 남편은 자기도 잘해보려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철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 일로 남편하고 자주 싸우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자기 집이 망하니까 이제 자기를 버리려는 거 아니냐고 저를 그 정도의 사람 취급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너무 돈을 까먹은 탓에 시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남편이 또 주식으로 돈을 날려서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니 정말 정 떨어지고 싫더라고요. 그렇게 싸움은 점차 커지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시부모님이 말려서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과 제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한 탓에 이혼은 안 하지만 당분간 별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말고 당분간은 그렇게 떨어져 살라고 하셨죠. 남편과 저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거의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살다가 풀든지 이혼을 하든지 어떻게든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사는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시간은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12년이 흘렀던 거예요. 초반에 별거를 할 때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연락이라도 종종 하고 보기도 자주 받는데요. 애들이 크면서 대학에 가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아예 남편과는 서서히 왕래도 끊겼습니다. 남편도 오지 않았고 저도 굳이 연락하거나 찾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시부모님에 대한 제 도리는 다 했습니다. 남편은 안 봐도 시부모님을 챙기고 시댁 행사도 다 참석했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안 와도 저는 갔죠. 그러다가 그 12년 사이에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홀로 남으신 시아버님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 반찬해서 냉장고도 채워드리고 집도 치워드렸습니다. 10년 넘게 남남처럼 사니까 아버님 역시도 굳이 저에게 이제는 아범하고 화해하라거나 다시 잘 지내보라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아버님 역시도 저희가 따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신 것 같았죠. 다만 저보고 딸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살뜰히 잘 챙겨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자주 해주셨어요. 저 역시도 아버님 덕분에 그간 풍족하게 잘 살았고 또 저를 며느리로 워낙 예뻐해 주셨으니 혼자 남으신 아버님을 잘 챙기는 건 당연한 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 아버님은 갖고 계신 지병이 도지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머님 가시고 몇 년 뒤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저도 많이 믿고 의지했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니 너무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이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대신 제가 자식 노릇을 해준 것 같다면서요. 그전에는 마냥 철딱서니 없는 부잣집 도련님 같기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런 소리도 할 줄 알고 많이 달라졌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아버님이 지내시던 집과 재산을 정리할 건데 제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저랑 반반 나누고 싶대요. 남편은 차분하게 저에게 고맙다고 했고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마음 정리가 좀 됐습니다.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어쩌면 남편과 좀 홀가분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을 미뤄왔는데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보니 남편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든 거죠. 하여튼 남편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1,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거의 오던 친구들만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안희연을 만났습니다. 희연이는 고등학교 때 잠깐 친했지만 20살 이후로는 거의 연락이 끊겼던 친구예요. 다른 지역 가서 살다가 이혼했다는 소문은 얼핏 들었죠. 그런데 한참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희연이가 불쑥 휴대폰을 내미는 겁니다. 한 8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희연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48쯤인데 8살 아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 나이가 이제 애들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그럴 때인데 갑자기 8살 아들을 키운다니요. 재혼을 했느냐 물어보니 법적인 절차는 안 밟았지만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다라며 애매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혼을 안 했으니 그냥 애인인 건데 아이는 있다니. 듣는 저도 친구들도 좀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재혼은 안 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럼 애는 네 호적에 올라가 있느냐 등등 이것저것 물어봤죠. 그랬더니 희연이는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결혼이야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 능력이 좋아서 괜찮아. 뭐 하는 사람이길래? 예술에. 희연이는 요즘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고 자기가 생활비도 다 낸다고 했습니다. 애인이 그렇게 능력이 좋은데 왜 본인은 그렇게 고생하며 생활비를 다 내고 힘들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그냥 능력 좋은 사람이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저 나이에 심지어 결혼도 한번 해봤으면서 대책 없는 남자 말을 믿고 저러고 사나? 답도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쑥 그랬죠. 얘, 그렇게 능력이 좋은데 왜 결혼 안 하고 따로 살아? 애가 8살인데. 애 생각해서라도 재혼해야지. 그런데 제 말에 희연이가 발끈해서 따지는 거예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시킬 수 있니? 그러는 너는 남편이랑 12년째 따로 산다며. 그럴 거면 이혼을 하지 왜 그러고 살아? 그건 정상이야? 라는 겁니다. 너무 날선 반응에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희연이랑은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오랜만에 조우를 했지만 썩 즐거운 만남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희연이가 다시 제게 연락을 해온 것이 바로 시아버지의 장례 후 재산 정리가 거의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희연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그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그 8살 아이의 아빠가 제 남편이다. 사실 그 숨겨둔 애인 네 남편이었다 이거죠. 희연이의 말은 이랬습니다. 8, 9년 전쯤에 희연이가 저희 남편 스튜디오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었대요. 제 남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라는 건 친구들도 다 알고 있다 보니 갔었고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둘이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희연이네 집을 오가다간 아이까지 생겼고 그대로 남편은 2집 살림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핑계를 대며 희연이에게 이혼은 못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아버님까지 돌아가셨다는 걸 희연이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모임에서 제가 말했거든요. 아버님이 남기신 남은 재산이 있는데 그걸 남편이 나한테 반반 나누자고 하더라 라고요. 그때 희연이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그걸 저한테 따지려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정도면 남남인데 왜 아직도 이혼은 안 하고 살며 재산은 왜 네가 다 들고 가냐고요. 저는 남편이 그 긴 시간 동안 희연이랑 바람을 핀 것도 몰랐고 심지어 애까지 있다는 사실도 몰라서 기절초풍할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내연녀 주제의 안희연은 저한테 뻔뻔하게 왜 이혼 안 하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내연녀가 본처한테 이혼하라고 따지는 이 황당한 상황에 기가 턱 막혔죠. 너무 황당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저는 일단 안희연 전화를 끊었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신호가 간 뒤에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당신이 웬일이야? 당신 미쳤어?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난데없이 전화해서 미쳤냐니. 당신 지금 어디야? 안희연이랑 살림 차렸어? 저는 흥분해서 바들바들 떨며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더라고요. 뭔 소리야? 아니 누군데? 당신 지금 술 마셨어? 아니면 무슨 약이라도 먹었어? 뭔 헛소리야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잡아떼는 게 아니라 정말 황당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이 잡아댄다고 생각했기에 더 난리를 쳤습니다. 안희연이 나 찾아와서 다 말했어. 8살 애까지 있다며. 아니 아니언이 누구냐고. 내 동창, 고등학교 동창 말이야. 당신 고등학교 동창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 난리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안희연은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아들 낳고 살고 있다고. 이혼은 왜 안 하냐고 그러고 있는데
당신은 안희연이 누군지도 몰라? 나 누군지 몰라, 그런 여자. 나 참. 좋아. 그럼 당장 만나. 삼자 되면 해보자고. 그래, 당신 지금 어디야? 남편은 어이없어 하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진정을 해보니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남편과 만났는데 남편은 안희연이라는 여자 처음 들어봤다고 도대체 자기한테 왜 이러냐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희연이를 직접 만나보자고 하고 희연이가 일한다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희연이에게 지금 찾아간다고 말하고요. 남편은 가는 내내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투덜거리더라고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죠. 그렇게 희연이네 식당에 들어가니 희연이가 앞치마를 입은 채 나왔습니다. 희연이는 저를 한번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듯 희연이를 쳐다봤고 희연이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희연이는 저에게 오더라고요. 너 왔니? 근데 이 남자는 누구야? 남편 데리고 온다면서.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벙쪘죠. 너 뭔 소리해? 여기 있잖아, 내 남편 조용찬. 네가 내 남편이랑 애까지 낳고 애인 노릇하며 산다며. 제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저희 테이블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희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 파랗게 변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네 남편이라고? 조용찬? 그래, 삼자대면 하러 데리고 왔다. 제 말에 희연이는 다시 남편을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저는 희연이가 왜 저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죠. 아까만 해도 전화해서 네 남편 내 아들 아빠니 이혼해달라 하던 인간이 사색이 되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아닌데? 희연이는 영문 모를 소리만 하더라고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희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산 사람은 조영찬은 이 사람이라고. 그런데 거기엔 웬 낯선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는데 옆에 서 있던 제 남편이 그 폰을 낚아채듯 가지고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함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조용찬인 줄 알았다고요? 와, 이 자식이 아직까지? 반응을 보니 남편도 아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당신 이 사람 알아? 누구야? 이 개자식 강희태잖아. 강희태? 그게 누군데?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누구기? 내 스튜디오에서 청소하고 운전하고 잡일하던 놈이지. 나한테 사진 가르쳐달라고 들어와서 일하는데 나중에 보니 내 명함 가지고 다니고 나라고 사칭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잘라버린 지 좀 됐어. 근데 이 자식이 아직까지 이러고 다니고 하다 내 이름 팔아서 여자까지 속이고 다녔다고?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남편의 말에 희연이는 거의 눈까지 짚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희연이는 제 남편이랑 내연관계이고 아이까지 있으니 저보고 그만 이혼하라고 했지만 사실 희연이가 만나고 있던 그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제 남편을 사칭하는 직원이었던 거예요. 남편 말로는 친구 동생인 강희태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였는데 사진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취업을 시켜줬답니다. 그런데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더래요. 그래서 나름 오래 일했는데 언젠가부터 누군가 자기를 사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그게 바로 강희태였다는 거예요. 유학파 사진작가의 부잣집 아들이라는 남편의 배경이 탐이 났던 모양이었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강희태를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고소도 하고 싶었지만 친구 동생이라 참았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9년 전 희연이가 저희 남편 스튜디오에 갔던 날 아마도 강희태는 제 남편이 없는 틈을 타 희연이에게 제 남편인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희연이는 강희태에게 속아 강희태가 제 남편 조용찬인 줄 알고 여태까지 산 거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희연이는 순식간에 넋이 나갔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 좀만 기다리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정숙이랑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내가 같이 산 게 누구야? 넋이 나간 희연이를 보며 남편이 결정적인 한마디까지 보태더군요. 와,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지 마누라랑 애는 어쩌고. 그 말에 넋이 나간 듯 보이던 희연이의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죠. 마누라? 그래요. 강희태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그것도 둘. 인생이 불쌍해서 고소는 안 했는데 이 새끼 답도 없는 새끼네. 그 강희태라는 직원은 따로 가정도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희연이한테는 제 남편인 척하면서 제가 이혼 못해줘서 희연이랑 살림을 못 합치는 척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다 알겠더라고요. 희연이가 강희태에게 제대로 농락당했다는 것을요. 희연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저희 남편도 기가 막혀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휘청거렸고 저는 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셋은 그날 강희태를 찾아갔어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저한테 네 남편이랑 애 낳고 살림 차렸으니 이혼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희연인데 그 상황이 되니 제가 오히려 넋이 나간 희연이를 부축해야 되는 꼴이었죠. 어쨌든 강희태를 불러냈고 저희 셋이 다 모여있으니 강희태도 식겁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달려들어 강희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개자식이 내 사칭하고 다니다니 이런 짓까지 벌여?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친구 동생이라서 한번 봐줬더니 정신 못 차리지.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래? 강희태는 그제야 모든 것이 발각된 것을 알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거짓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한 번, 저에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연이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희연아, 미안해.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실을 말 못하겠더라고. 게다가 아이까지 생기니까 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나도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엔 수습이 안 되더라고. 강희태가 뭐라 말하는데 희연이는 더 이상 울 힘도 없는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그 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희연이는 자기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했다며 강희태를 고소했고 남편 역시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칭 및 명예훼손으로 강희태를 고소했죠. 강희태의 본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안희연도 이 일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잔인한 가해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동창회 단체 대화방에 이 모든 것을 다 폭로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기막힌 사연에 경악을 하더라고요. 희연이는 자기가 제 남편과 노란한 상간녀라고 뻐겼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홀딱 속아서 애까지 낳고 산 한심하고 불쌍한 여자였던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어이없는 일인가요? 그날 이후 희연이는 이 동네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쪽팔린 지 친구들하고도 다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폭풍처럼 지나갔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 일을 겪으면서 남보다 못하게 지냈던 저희 부부는 오히려 서로에게 쌓였던 원망을 조금은 풀게 되었습니다. 같이 고소 준비하고 변호사 만나고 경찰서 찾아가면서 오히려 서로를 의지하게 돼버렸고요. 모든 일이 끝나고 며칠 뒤 남편과 저는 12년 만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참 별일이다. 그렇지? 그러게. 이걸 웃기다고 해야 될지 화난다고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보며 웃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각자 삽니다.
하지만 그전과 달리 이젠 제법 자주 안부도 묻고 종종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합니다. 남편을 사칭한 강희태도 제 남편인 줄 알고 애 낳고 살림까지 차렸던 안희연도 정말 기막히고 화가 날 만한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로 인해 남편과 제 사이가 풀어진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편과 제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